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338페이지입니다. 저당권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저당권의 의의인데 의의는 간단합니다.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설정 등기함으로써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전형적인 담보물권이 저당권이고요. 2번 근대 저당권의 특징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흥미로우냐 재미로 보시면 되는데 근대 저당권이라는 것은 현재 독일의 저당 제도를 말하고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저당권만 따로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유통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저당권과 다르다는 점 한번 생각하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측에 보시면 3번 저당권의 법적 성질이 나옵니다. 1번 저당권의 특질에서 1번 약정 담보 물권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설정 등기와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람으로써 성립하게 되고요. 2번 저당권은 탐물권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갖지 못하고요. 타인의 소유물, 남의 소유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고요. 3번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요. 4번 대표적인 뭐죠? 담보물권이죠. 2번 담보물권의 통일성에 가지고 부종성, 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권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한다면 담보물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부종성이고요.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권 저당권도 쫓아간다. 수반성이고요. 불가분성이란 말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어떤 의미입니까? 전액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권 전체에 그 효과가 미친다. 이런 얘기고 물상대의성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요. 뒤에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이 저당권의 성립해가지고 1. 약정 저당권이므로 설정 계약과 등기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문제는 1번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갑은 채무자가 되고 을은 뭐가 되죠? 채권자가 되겠죠. 자, 이러한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물론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결국은 저당권자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자하고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람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죠? 설정 등기람으로써 저당권이 성립하게 된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첫째,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부종성, 채권이 없으면 저당권도 없어지고 수반성, 채권이 이전된다면 저당권도 쫓아가니까 결국은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일 수도 있고 제3자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자가 아니라 제3자라면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물상보증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채권자이어야 한다라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이어야 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 뭐 친구나 뭐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대신 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꼭 그래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판례가 나와 있는데 1995년도 판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01년도 판례가 나오는데 뭐 거의 비슷한 취지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자고요.
95년도 판례만 좀 정확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원칙적으로 같아야 되지만 채권자와 저당권자가 불일치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채권자, 저당권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명의 저당권이 유효하려면 요건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채권자, 채무자, 제3자, 3자 간에 합의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요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가 있다면 이때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채권자와 전세권자랑 또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세금 반환 채권자와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요? 같아야 되는데 3자 간에 합의가 존재하고 또 실질적으로 제3자를 채권자로 볼 수가 있을 때에는 제3자 명의의 전세권 등기도 유효하다. 같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등기에서 1번 등기사항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측에 2번 등기 관련 문제가 나와 있는데 기억이 나오고 판례가 나온단 말이죠. 일단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더라도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당권을 취득하려면 물론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설정 등기를 해야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요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어요. 말 그대로 뭐죠? 불법인 거니까 아직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아직도 이 사람은 저당권이 있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를 여전히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불법으로 말소가 된 상태에서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나시나요? 제가 전세권 할 때 경매를 말씀드리면서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예외 없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 불법 말소된 저당권도 소멸이 되고요. 따라서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기억해서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이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박스에 나와 있는 판례는 요거죠. 그죠? 경매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뭐가 돼요? 소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소 회복 등기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의미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니은번 무효등기 유용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의 권리를 뭐하지 못해요? 침해하지 못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저당권의 객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민법에서 인정하는 저당권 객체는요. 부동산과 저당권과 전세권입니다. 이것만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부동산과 저당권과 전세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저당권이라는 물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한하지 않고 전세권, 지상권과 같은 뭐에 대해 권리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요.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과 지상권과 전세권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 잘못 드렸나요? 다시 한번 부동산과 지상권과 전세권입니다. 따라서 저당권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상권과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면 X인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이라는 물건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무엇도 권리도 그 객체라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4번 피담보 채권이란 말이 나오죠. 피담보 채권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을 말합니다. 결론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번 종류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고요. 금전 채권이 아니더라도 가격을 기재할 수 있다면 저당권의 객체가 되고요. 또 꼭 채권이 확정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미래의 채권, 불특정, 불확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해할 것은 요러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다 뭐가 되냐면 X예요. 왜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 2번 저당권의 특수한 성립해가지고 1번, 2번 나와 있는데 요거는 개념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 지문으로 내고 있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인데요. 갑이 을과 만나서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을이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건물을 그 갑의 땅에다가 신축을 하면 을은 건물에 대해선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임차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을이 갑에게 차임을 안 줘요. 그러면 갑은 요 연체 차임을 받아서 을 소유 건물을 뭐 할 수 있냐면 압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건물을 압류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법정 저당권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저당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면 토지 임대인,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뭐 할 수 있어요? 압류할 수 있고 요때 이걸 우리가 뭐죠?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뭐 최후 2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개념만. 그 다음 2번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 나와 있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지금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도급 계약을 했어요. 도급 계약을 해서 을이라는 건설업자가 갑을 위해서 건물을 신축해주면 일반적으로 갑의 소유가 되겠죠. 근데 이 갑이 을에게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을은 요 갑의 건물을 갑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이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을이 갑에게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을이 갑에게 청구했다 그래서 바로 을에게 저당권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형성권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좋다라고 승낙을 얻어서 설정 등기까지 해야 비로소 을은 저당권을 갖게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라고,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는 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좀 생기죠. 누가 이것을 승낙해 줄까? 그죠? 그죠? 승낙해 줄 놈이면 공사대금 제대로 줬겠죠 라는 의문이 듣게 되는데,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이 공사대금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일단 을은 이 건물에 대해서 뭘 행사할 수 있냐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을은
반환을 갑에게 거부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유치권. 그럼 이제 갑이 을을 찾아가겠죠. 야, 임마, 네가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겠어, 자식아. 막 이렇게 지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때 을이 저당권이라도 설정해 주쇼. 라고 뭐 하게 돼요? 요구하게 되고, 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얘를 내보내야 뭐 임대라든 팔아먹든 할 것 같으니까 좋다, 내가 저당권 설정해 주겠다 라고 승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을에게 저당권이 설정된다면 우리 굳이 구차하게 유치권 행사할 이유가 없을 테니까 유치권을 풀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게 되고요. 아무튼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은 뭐가 아니죠?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측에 대표 예제가 나오고 있죠.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의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자, 일단 저당권자도 기본적으로 뭐죠? 채권자입니다. 채권자이기 때문에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물론 가능합니다. 2번 우리 민법은 순위 확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X죠. 우리는 순위 승진의 원칙 해가지고 1순위 저당권이 없어지게 되면 2순위자가 1순위로 뭐 하게 돼요? 승진하게 되고요. 3번 소유자 저당권이 인정되고 있다. X입니다. 저당권은 파물권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고요. 4번 장래 채권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현재 채권뿐만 아니라 미래 채권을 담보하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4번이죠. 5번 법정 담보 물권이다. X입니다. 이렇게 법정 저당권이 성립되는 예외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정 계약과 등기람으로서 성립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약정 담보 물권이 되는 거죠. 3번 해가지고 저당권의 효력에서 1번 저당권의 효력에 미치는 범위에서 양가로 1번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나오고 있죠.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 소유 A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했다. 그러면 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요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어디냐? 첫째, 1억이 담보가 되겠죠. 원금, 원본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됩니다. 만약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자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될 거고요. 또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위약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만약에 지연배상금이 존재한다면 지연배상금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돈을 두지 않아서 경멸했다. 실행비용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고요.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저당권은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저당권을 지금까지 한 두세 번 봤나요? 거의 못 봤어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거의 뭐 안 쓰인다고 봐야죠. 주로 쓰이는 게 뭐냐 하면 근저당권이 쓰이는 거예요. 왜 저당권은 쓰이지 않냐면은 금액이 꾸물꾸물 커진다는 거죠. 등기에는 1억이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받아가는 돈이 막 이런 것들이 막 달라붙다 보니까 실제로 채권자는 1억을만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2억을 받아갈 수도 있고 3억을 받아갈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은 금액이 꾸물꾸물 커지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한다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입법자는 금액이 꾸물꾸물 커지기 때문에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연배상금은 1년분에 한한다라는 뭘 두고 있는 거냐면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당권은 쓰이지 않습니다. 왜 쓰이지 않냐면 이자가 무제한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액이 커지는 것을 뭐하고 있지 못하냐면 억제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쓰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쓰는 근저당권은 개념은 얼마를 담보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얼마까지 담보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저당권은 후순위 권리자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장점 때문에 주로 쓰이는 담보물권이 근저당권인 거죠. 자, 수험전 이렇게 정리하셔야죠. 원본이나 이자나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려면 등기가 필요하고요.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 없는데 지연배상금 1년분에 안 하고요. 이자는 뭐죠? 무제한이라는 것까지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 오시면 2번 목적물의 범위가 나옵니다.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칩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저당권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무엇에도 미치냐면 종물에도 미치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1층 건물이 있는데 이 1층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2층으로 중축이 됐을 때 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결국은 부합되느냐 부합이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도 미쳐요? 부합물에도 미치니까요. 따라서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1층에 부합을 했다면 저당권 효력은 1층뿐만 아니라 2층까지 미치기 때문에 경락인은 1층뿐만 아니라 2층까지 함께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이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그때는 1층에만 그 효력이 미치므로 경락인은 1층만 소유권을 갖고요. 2층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만 따져요. 따라서 이 증축이 저당권 설정 후에 됐는지 설정 전에 됐는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요. 뭐 무효가인지 미등기인지 불법인지 합법인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또 증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그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판례가 그런 취지인 거예요. 따라서 부합이 되면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뭐가 안 됐습니까? 부합이 안 됐으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도 미칩니다. 종물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 타이어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 타이어가 있어요. 물론 이 자동차 타이어는 분리는 가능하죠. 카센터에 가가지고 타이어 빼주세요 그러면 뭐 5분이면 금방 뺀단 말이죠. 근데 이 타이어는 자동차와 결합이 되어 있어야지만 존재 가치가 있고요. 타이어만으로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이 자동차가 주된 물건 주물이고요. 타이어는 종된 물건 종물이 되거든요. 그럼 이 자동차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면 이 저당권 효력이 주물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종물에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치겠죠. 따라
경락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요? 타이어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물론 이 타이어를 간 시점이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 그것도 뭐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는 거죠. 정리해보면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됐으면 부합물에 그 효과가 미치고요. 종물이라면 종물에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이고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하단에 2번에서 과실이 나와요. 일단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습니다. 과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가요? 월세 차임이잖아요. 따라서 제가 제 아파트에 저당권 설정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그 아파트를 임대를 했어요. 세를 줬으면 임대료를 받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 집주인인 제가 받는 것이지 저당권자인 은행이 받는 건 아닌 거죠. 다만 은행이 만약에 저로부터 그 임대료를 뺏어가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뭔가요? 저당권자는 압류하지 않는 한 과실을 수취할 수가 없다.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과실 수취권이 없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3번 저당 목적 토지상의 건물에서 기억 저당권 효력이 건물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나 건물은 뭐죠? 별개의 부동산으로서 별개의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은 토지에만 그 효력이 미치고요. 건물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니은번 일괄 경매권이라는 게 나오고 있거든요. 넘겨보시면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좀 이것도 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네요. 그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법 교재를 잠깐 보시면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죠? 뒤에서 드릴게요. 뒤에 자세히 나와있네. 죄송합니다. 대표이제 풀어볼게요. 346페이지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돼요. 부합됐대네. 그죠? 별개의 독립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인은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O가요? X인가요? X죠. 그죠? 다시 말하면 부합이 되면 당연히 효력이 미칩니다. 다른 건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허가든 미등기든 또는 1번 지문처럼 경매 목적물로 가치가 평가됐든 안 됐든 따지지 않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한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토지 임차권에도 그 효과가 미치거든요. 따라서 그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우리가 집합건물법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지사용권도 일체성을 갖습니다. 따라서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 하면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이건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 5번 질문은 저당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지만 압류를 하게 되면 과실을 수취하게 된다. 이런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밑에 있습니다. 법률이나 규약에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경우. 그러면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니까
증축된 부분이 원칙에 따라서 뭐가 됐다는 얘기죠? 부합됐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억은 저당권에게 어떻게 해요? 미치네요. 니은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토지 임차권, 다시 말하면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에게 미칩니다. 이게 우리가 전세권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네요. 디귿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 이것도 저당권에게 미쳐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347페이지 4 물상 대입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